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네, 휴장을 끝낸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빨간불 나타내면서 견조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속에서 2.5%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3% 넘는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락은 영국 감세안으로 인한 파운드와 약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글로벌 증시 하방 압력을 가했던 소식 속에서 영국의 영란은행이 긴급 시장 개입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장기 국채 매입 소식 속에서 현재 달러의 안정세 속에서 국내 증시 강세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오펙 플러스가 대규모 감산 검토 소식이 나와주면서 에너지에 관한 악재가 나와서 물가 상승에 대한 다시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은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민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글로벌 증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10%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자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데드캣 바운스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고요. 이에 정부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달 중순쯤에 증환펀드를 재가동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증환펀드가 무엇입니까? 네, 증환펀드가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증시 안정펀드를 의미합니다. 증환펀드는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하고 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심각하게 위축됐을 때 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할 목적으로 증권사, 은행, 금융회사가 유관기관들과 마련한 기금인데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당시 1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증환펀드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엄청난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고 당시에는 증환펀드가 실제로 사용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자 정부가 이 증환펀드 카드를 한 번 더 꺼내든 건데요.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환펀드 재가동을 위해 증권 유관기관과 실무협의 및 약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달 중순에 조성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금융당국 관계자는 2020년 당시 10조 원 규모로 조성했던 증환펀드 중 1,200억 원이 남아있고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의 7,600억 원은 이미 이사회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위기 상황이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닥친다면 자금의 집행을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좀 국내 증시 하락 영향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매도가 문제다라는 말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 안정펀드, 이 증환펀드 재가동에 앞서서 공매도 금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증시 안정펀드 다음 조치로 공매도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에 나중에 시장에 갚는 매매 기법인데요. 결국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는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증권 시장에서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약 5천억 원 정도로 전달과 비교해 약 40%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공매도 거래대금은 증가하는 동안 코스피는 10% 넘게 빠졌는데요. 이에 일부 소액 주주들이 공매도를 금지시켜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으면 증합펀드 자금을 투입해도 공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모양새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증합펀드가 들어가기 전 공매도를 먼저 금지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시장이 급락해 패닉 상황이 오고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 시장 불안 완화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로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현대차 그룹의 미국 전기차 판매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정확히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네, 이번에 좀 많이 감소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제 우려가 현실이 된 모양새입니다. 전달과 비교해 9월 한 달간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기아의 EV6 판매량은 전달과 비교해 각각 14%, 22%가량 빠졌습니다. 지난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서명한 이후 이 법이 곧바로 시행됐는데요. 이 법은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최대 7,500달러, 하나로 따지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에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기아의 EV6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되면 보조금을 못 받는 형태여서 판매량이 급속도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이로써 현대차의 금심은 좀 커져질 것 같은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아예 없는 건가요? 네, 정말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건립 중인 상황인데요. 이 공장은 2025년이 되어야 완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행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2025년 완공이 된 이후에나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들어서는 조지아주 래피엘 원옥 상원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2025년까지 조금 유예해달라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주요 입법 성과로 널리 홍보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더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타격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 부동산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금리가 오르면 빚을 진 사람들은 좀 부담이 커져가길 마련이죠. 최근 가파르게 금리가 상승하면서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영끌을 해서 집을 사야 된다. 이런 말이 정말 유행처럼 퍼져 나갔는데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이후 주택가격 폭등기에 빚을 내서 집을 마련한 2030 세대들이 이제는 빅폭탄 부메랑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인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을 보유한 30대 이하 차주의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6월 말 기준 48.1%로 코로나19가 시작됐던 2020년 3월 말보다 무려 3.9% 증가했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이 없는 30대 이하 동년배의 DSR이 이 기간 0.3포인트 상승한 걸 비교하면요.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빚을 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빚 부담이 무려 13배나 증가하게 된 겁니다. 전체 주택대출 보유 차주의 DSR은 이 기간 46.7%에서 48.8%로 2.1%포인트 상승한 걸 감안하면 30대 이하의 DSR 상승폭이 전체 차주의 DSR 상승폭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네, 결국에 빚을 져서 좀 집을 산 사람들은 13배나 넘는 빚 부담을 갖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 빚 부담이 커지면 2030 세대의 패닉셀링 우려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이렇게 영끌해가지고 집을 샀지만 집값은 하락하고 또 대출 이자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 2030 세대 영끌족의 부동산 패닉셀링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속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의
근접하고 또 올해 연말에는 무려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지속해서 나오면서 2030 영끌족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추가로 금리가 인상되면 영끌족의 매물 출회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국 연준이 추가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덩달아 한국은행도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금리 인상이 이제 대출이자 부담으로 연결되고 또 영끌족의 매물 출회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는 등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증환펀드 관련 소식부터 2030 세대 영끌족 소식까지 최민정 기자와 이 시각 보도본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연휴를 보내고 10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양대 시장이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상승 마감을 보이게 됐는데요. 영국 정부의 감세한 철회와 ISM 제조업 지수 부진 등으로 연준의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풀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우리 국내 시장도 훈풍을 이어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장 들어서 탄력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2.55% 오른 221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 강한 모습이고요. 철강주들까지도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탄력을 계속해서 확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3.1% 오른 693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주 강한 모습이고요. IT와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3거래일 연속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현재 1,684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도 장중에 매수 전환을 하면서 현재 563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집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하루 만에 다시 매수로 돌아서준 모습입니다. 기관이 현재 862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장중에 매수 전환하면서 양매수가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정유주들이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하루에 100만 배럴 이상의 감산을 검토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정유주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밤 국제 유가도 상유국들의 이 대규모 감산 소식에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WTI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5.2% 상승을 나타냈고요. 브렌트유도 12월 인도분 가격이 4.4%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관련주들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죠. SK이노베이션은 6.97%, 흥구석유는 8%, SI리소스는 현재 10%대 급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주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주에 대한 기대를 해도 좋다라는 증권가들의 분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주가가 함께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캐나다는 10월부터 코로나19 관련한 모든 여행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일본은 10월 11일부터 자유여행이 가능하게 됐죠. 중국도 하늘길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에도 항공주들은 달러로 이 유류비와 항공기 리스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강달러의 기조와 유가 상승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에어가 현재 3%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티웨이 항공은 4%가 넘는 하락세, 에어부산도 3%대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일 미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그 밖에 퀄컴과 엔비디아도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카카오는 국감 진행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주가는 현재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한일약품은 지난 30일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에 낙폭을 기록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루스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가 오는 27년 파운드리 사업에서 1.4나노미터 공정으로 양산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묶이면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네이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미국의 중고거래 플랫폼인 포시마키를 인수를 했습니다. 미국 내 자회사를 통해서 지분 100%를 취득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주가는 이러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인수 가격이 너무 고평가됐다라는 인식과 함께 하락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8%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DI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 상한가를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현재도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열사인 에코셀을 신설해서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3,46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나진 살펴보겠습니다. 분자진단 기업인데요. 식약처로부터 P&A 클램프 털트 돌연변이 검출 키트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에 시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5%대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터템 확인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들 동반으로 봤을 때도 좀 많은 상황인데요. 우선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 그리고 기관 코스피 순매수 2위도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 강세가 눈에 띄게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의 상승세는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한테도 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좀 1.4나노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 양산에 대해서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장 초반부터 주가가 좀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우선 지금 경쟁사인 대만의 TSMC보다 공격적인 이 목표 증설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이쪽 시장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그런 가능성을 더욱더 보여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양산 시기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도 지금 현재 파운드리 쪽에서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좀 희소식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코스닥을 가장 많이 사는 사고인 종목이 에코프로비엔, 또 기관도 순매수 2위에 올려놨는데, 우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실적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수치가 좀 추정치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의 좀 이 매수세는 어떤 저가에 대한 반발 매수세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이 IRA에 대응하기 위한 고객들 중심으로 봤을 때 이 니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북미 증설에 대한 확대 니즈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객 확보를 감안할 때는 그 전에 추정치보다는 좀 높게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3분기 어떤 영업이익보다도 지금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인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전분기 작년 대비해서는 분명히 실적 상승세는 높아지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추정치라는 부분은 그동안에 약간의 좀 크게 오른 수치가 좀 떨어진 수치로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주가에 대한 우려 부분은 너무 좀 기울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종목별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반도체인 또 삼성전자와 에코프로비엠 저가 낙폭 과대 매수에 따른 수급 특징주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우선 기관이 지금 네 번째로 좀 많이 사는 종목이죠. 바로 기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율 효과나 그리고 또 인센티브 하락, 그리고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실적에 지금 반영되면서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에 특히 기술주, 또 제조업 중심으로 주가가 좀 매도가 많이 나와주면서 기아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좀 주가가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실적 추정치 높아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유럽 같은 주요 지역에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긴 하지만 수요 둔화가 지표로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공급망 회복 속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우선 지금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개선세는 분명히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그 기아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조 4천억은 당연히 넘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7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글로벌 시장 자동차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0.6%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기아에 대한 좀 매수 관점을 어느 정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매수가는 72,000원,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만 5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성훈 차장의 포착 특징주는 기아였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처럼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의 훈풍을 일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크게 반등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반등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 주가 흐름과 함께 살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전일 미국 주요 증시가 일제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반적으로 영국에서 최근에 환율을 강달러 현상을 더 강화시켰던 재정 정책을 다시 한번 취소하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이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경기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섹터로서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의인데요. 최근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경기 전망이 악화되면서, 그리고 또한 애플로 인한 애플이 향후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을 받았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투심이 개선되는 모습,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 인덱스와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고, 이에 따라 그동안 매도가 심했었던, 가장 낙폭이 심했었던 섹터 중에 하나인 반도체 섹터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된 업체인 삼성전자와 피어 반도체 업체 SK하이닉스가 대형주 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 상승을 돋보이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요 수급 주체들의 매수세가 이 두 종목으로 쏠리게 되면서 그동안 조정을 받았었던 이 두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반도체주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는데요. 영국의 감세한 철회에 따른 소식 속에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좀 낙폭 과대주로서 반도체주 오늘자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2021을 통해 2027년도까지 1.4 나노 공정의 이 반도체 양산을 선언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TSMC와의 경쟁 구도에서 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주가의 또 추세 전환에 유의미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꾸준하게 이런 파운드리 쪽에 어떤 그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마켓 쉐어를 늘려나가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파운드리 관련된 모멘텀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구체적으로 2027년까지 1.4 나노미터 공정에 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전일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TSMC가 1.4 나노미터 공정을 준비한다는 소식은 있었지만 공식 발표는 없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파운드리에서 현재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1위 TSMC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어떤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별한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5년부터 1.4 나노 공정을 시작하면서 2027년에 양산을 하고 2027년까지 양산 용량을 현재보다 3배 이상 키우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생산 방식도 지금까지는 어떤 고객 주문에 맞춰서 생산했지만 앞으로는 주문이 오기 전에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를 토대로 양산 규모를 현재보다 3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수치를 발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파운드리 쪽에 공격적인 투자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마켓 쉐어를 공격적으로 늘려나가려는 전략은 현재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조금 하향세를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파운드리 업황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에서 현재 삼성전자는 북미를 중심으로 한 파운드리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미국 텍사스주에 약 24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반도체 공장을 11개 이상 텍사스에 설립하겠다라고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세계 10대 팹리스 기업 중에 7곳이 북미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2위인 파운드리 쪽의 포지션을 북미 쪽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단행을 하면서 이런 향후 북미 쪽의 마켓 쉐어를 늘려나갈 것으로 공격적인 전략을 짜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5년 뒤까지 1.4 파운드리 나노를 양산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바에 따라 또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위로서 좀 북미 시장 중심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보겠다라는 전략이 지금 나온 상태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이 ARM에 대한 빅딜이 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온칩스 등 관련 주가가 기대감 속에서 오름폭 오늘자 나타내기도 했는데. 다만 이 반도체 업계 일각에서는 ARM 입슈에 관련해서 이 인수가 계륵과 같다라는 이 이야기도 나옵니다. ARM 인수에 관해서 삼성전자와 국내 관련된 이 미치는 영향들 어떻게 보시나요? ARM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계 자산을 통해서 IP 사업을 영위하는 칩리슨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특히 모바일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압도적인 상황인데요. ARM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러 가지 업체들이 인수 의향을 내비쳤고 하지만 어떤 단일 기업 인수는 조금 힘들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자체 상장으로 조금씩 분위기가 기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대로 ARM의 어떤 단독 인수 시나리오는 시장의 어떤 중립성을 훼손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일 기업 인수는 앞으로도 조금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에 어떤 삼성전자와 소프트뱅크 간의 협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인수를 고려해보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하면서도 지분 인수 업체를 몰색하는 것은 현재 소프트뱅크 자체의 어떤 운용 손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공격적인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ARM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단일 기업의 인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에 참여하더라도 경영권을 행사할 만큼의 유의미한
지분 확보는 쉽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의 어떤 ARM 인수를 하게 되더라도 그에 따른 좀 부정적인 영향도 시장의 우려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확정적으로 지분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인텔과 퀄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계속해서 인수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쟁사들과 어떤 공동 투자로 하면서 다소 어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공동 투자로 인한 기술 공유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삼성전자가 단독 인수를 하게 되더라도 어떤 모바일 AP에 제한된 시너지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리스크 요인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높아진 ARM의 몸값 삼성전자의 시너지 효과는 시장의 예상만큼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어떤 소프트뱅크와 삼성전자의 어떤 협업을 통한 관련된 뉴스플로우는 지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관련돼서 어떤 인수와 관련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매매를 하고 계신다면은 최대한 짧은 매매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ARM 빅딜에 관한 이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와 시너지 효과와 좀 비용 대비 우려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그런가 하면 이 오펙과 오펙 플러스 오늘 5일 열릴 회의에서 감산을 결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석유와 가스 관련주 이로써 좀 오늘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외신이 대규모 감산 가능성을 전하면서 그 규모가 100만 이상 배럴을 좀 예상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감산 시 유가는 또 어떤 향방을 이어가게 될지 궁금한데 분석해 주시죠. 최근 지난 회의에서 오펙 플러스가 산유량 조정을 언급하면서 일평균 10만 배럴 감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어떤 경기에 대한 불안, 그리고 유가에 대한 수요 불안으로 WTI 기준 배럴당 80달러를 하회했었던 유가의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꾸준하게 어떤 추가 감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최근에 어떤 외신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는 일평균 100에서 150만 배럴 수준의 감산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도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기적으로 12월 이후에 러시아산 석유 수입 제한을 앞두고 러시아의 추가 생산 차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만큼 러시아가 대규모 감산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일평균 100만 배럴 이상의 감산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관련 이슈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유가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한 만큼 시장의 예산에 부합하는 수준, 즉 일평균 100에서 150만 배럴 수준의 감산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폭은 조금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지난주 미국의 허리케인 발생으로 일부 생산 시절이 중단된 만큼 미국의 주가 원유 재고 지표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 차질에 따른 재고 감소가 시장의 예상보다 클 경우에는 오히려 이에 따른 유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어떤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시장의 예상만큼 100만에서 150만 배럴 수준 그 영역에서의 감산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이미 유가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나기에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규모 감산 시에 이 정유와 가스주에 대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짧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유업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유가 하락 그리고 이에 따른 정제 마진이 마이너스에 진입하면서 이익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이번에 대규모 감산을 통해서 유가가 어느 정도 상향 조정이 된다라면 이에 따른 정제 마진이 회복이 되면서 이익 개선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정유주의 그리고 유가의 가장 근본적인 펀더멘털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고
경기가 회복이 돼야 이에 따른 정제 마진과 유가도 동반해서 상승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규모 감산을 통해서 정유업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은 잡을 수가 있지만 추세를 돌리기에는 약간은 아직은 조금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센터 황혜수 차장과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 김영진 대표와 함께 10월의 첫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옆에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자 10월 초 화요일인데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좀 금리 안정을 좀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금리 안정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바로 이제 그겁니다. 금리 안정이 되어야지만 이게 뭐 지금 기술적 반등이네 뭐네 이렇게 평가되는 걸 넘어서서 바닥을 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아직 금리 쪽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채권 시장의 바닥, 그러니까 금리의 고점 이거에 대해서 언제쯤일까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그래서 지금의 기술적 반등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내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S&P 500 지수를 이렇게 표로 이게 팬데믹 당시 저점을 찍고 올라온 거에 지금 얼마가 빠졌는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절반 정도를 지금 다 개워낸 겁니다. 그렇지만 이 6월에 저점 대비해서는 그다지 크게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뭐 2%대 상승을 보이고는 있지만 우리가 6월에 저점 대비해서 아직도 한 2, 3% 정도 더 내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코스피는 한 2, 3% 지금 더 올라줘도 그다지 뭐 부담스럽지 않은데 그렇게 갑자기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느 정도 이제 코스피가 빨리 만회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금 저점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게 많지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하락이 나타나던 이 시기에 S&P 500 기준으로 뭐 한 20% 정도가 더 빠질 것이다 이렇게들 시장에서 이제 비관론자들이 얘기를 해왔었고 전망을 해왔었는데 그 자리까지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이죠. 여기 놓고 보시면은 뭐 한 단계 더 추가 하락을 하면 3,200포인트 레벨이거든요. S&P 500 기준으로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게 팬데믹 당시 바로 직전 고점하고 맞물리는 그 자리고 사실 그거보다 더 내려오는 그 자리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펀더멘탈적 논리로 놓고 봤을 때 팬데믹 이전에 지금보다 경제 상황이 더 좋았느냐 아니냐 이걸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펀더멘탈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온 폭에 비하면은 이제 향후에 추가적으로 내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폭이 크지 않을 거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건 훗날 가서 알게 되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폭이 지난주까지 워낙에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추가적인 하락폭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리세션 같은 것이 현실화돼 가지고 뭐 리세션을 여기 이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폭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리세션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놓고 본다면은 이제 그렇게 겁먹을 자리는 좀 지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국채금리 쪽을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이제 빨간색 선으로 이 4%대 금리 레벨을 딱 그어놨습니다. 이 보시면 어느 자리가 딱 눈에 띄냐면 2008년 그 서프라임 그때의 그 자리로부터 이제 이런 저금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금리, 저성장이 이제 일반화된 그런 뭐 뉴노멀 뭐 이런 식의 단어가 이제 나오기 했었던 그 자리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걸 넘어서는 그런 이제 기준금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10년물 국채금리는 그거보다 좀 더 올라올 수가 있겠죠. 뭐 한 뭐 4.5
2.5나 뭐 이 정도까지도 올라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고정될 수 있는 금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이 고성장, 고금리 그 시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성장률이 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급반등이 나와가지고 고성장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앞에 수치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놓고 봐야 될 테고 벌써부터 이제 제로 성장률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임을 놓고 보면은 지금 4%를 넘어서는 기준금리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CME 패드워치 툴 같은 걸 놓고 보더라도 지금 금리 선물을 놓고 봤을 때 기준금리로 놓고 보면 뭐 4.25가 될 거냐, 4.5가 될 거냐 이 싸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계속 연장이 돼서 막 4%대 넘어서서 5%, 6%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대폭락이 나오려면 그런 식의 금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성장을 배경으로 해서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라 인플레이션만 제거된다면 다시 저금리 저성장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놓고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4%대 금리를 넘어서서 계속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속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금리 쪽은 그렇게 인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단순히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는 오늘 또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점검해야 될 거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팬데믹 후에 이 상승분을 좀 상당 부분 반납을 많이 했고 추가 하락폭 크지 않다라고 좀 짚어봐 주셨고요. 그에 따른 이야기들 투자 전략 좀 세밀하게 찾아가야 된다라는 설명해 주셨는데 최근 금리가 좀 빠르게 반등한 것은 이 패드의 기준금리 인상을 좀 빠르게 반영한 것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좀 고점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일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 상승을 논하기에는 아직 시장이 역부족인 상태는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반등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좀 현금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저가 생각을 해봐도 이번 반등을 만든 다음에 바닥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또 한두 달이 더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계속 제가 얘기했었던 게 국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3개월, 좀 길게 보면 6개월.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 금리가 고점이 형성될 때까지는 박스권에 한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닥이 그다지 그렇게 깊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은 가격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이제 그렇게 큰 폭락을 기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조정의 기간을 놓고 보면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가 이제 바닥이 될 것이고 조정의 기간은 어디에서 이제 바닥에서 형성이 돼서 기간이 마무리될 것인가 이걸 논하기 위해서는 한번 10년물 국채금리하고 기준금리하고의 이 상관관계 그리고 얼마나 선행해서 반영했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세인트루이스 패드에서 제공한 이 기준금리 선행해가지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떻게 변화된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푸른색 선이요. 이게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와가지고 2019년에 정점을 하고 하락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정책의 변화가 나타났었던 검은색 박스권이 2019년에서 2020년까지 나타났었는데 이때가 대변곡점이 나타났었던 그때이죠. 물론 그 이전에도 상승은 좀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많이 상승을 했던 그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주식시장 상승한 표는 이제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금리하고 그걸 겹쳐놓으면 금리는 이 수준이 3, 4%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포인트로 따지면 주식시장 포인트로 따지면 10,000포인트, 3,000포인트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빼버렸는데 2019년 이후로 상승이 컸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이 시기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런 변곡이 나타나려면 두 가지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푸른색 선에 기준금리가 고점을 형성하고 이렇게 이제 정점을 형성할 때, 그리고 이 붉은색 선이 뭘 뜻하냐면은 10년물 국채금리에서 이 푸른색 기준금리를 뺀 가격입니다. 그것이 제로로 수렴을 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선행해서 금리 정점을 친 이후에는 금리 하락을 선행하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마이너스권이 의미하는 것은 기준금리보다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2.5% 기준금리까지 올라갔는데
상당히 낮은 금리로 제로 금리로 들어가셨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3% 정도 이제 3.25 정도까지 올라간 3에서 3.25까지 올라간 상황 하에서 지금 4%까지 올라간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4에서 3.25를 빼면 0.75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제로 수렴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고 제로 수렴이 되면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정점이 되는 것이 언제일지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이죠. 내년도 3월에 4.25가 될지 4.5가 될지 이것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페드 인사들조차도 지금 4%, 4.25, 4.5를 지난번 점도표에서 이렇게 세 단계로 표시를 했단 말입니다. 이분들조차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정점을 형성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점이 형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인지를 할 때, 예측 가능해질 때 이쪽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먼저 선행해서 반영을 하면서 쭉 올라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스프레드가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라고 말씀드린 건 10년물 국채금리하고 기준금리의 스프레드죠. 그것이 같아지는 제로로 가는 그 시점이 시장의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019년 정책이 변하던 그 상황하고 같은 논리를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 기준금리의 정점을 치게 되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스프레드가 많이 높아지지 않고 그 정도 수준에서 비슷하게 한 달 전쯤에 그 정도 금리를 형성하고 꺾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것이 4.25가 될지 4.5가 될지, 그리고 그것이 올 연말이 될지 내년 1분기가 될지 그것만 남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으면 한두 달 더 이제 조정이 걸린다. 그리고 만약 길어지면 내년 1분기까지의 기간이 남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때가 언젠가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12월 FOMC 회의가 열리는 그 당시까지는 이 내년도까지의 금리가 확실해지지가 않을 겁니다. 내년 1분기의 금리까지. 그래서 그 정도 확실해지는 윤곽이 잡히는 11월 지나면서부터 어느 정도 시장은 바닥 형성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 본 이런 검은색 박스권 같은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가 시장의 바닥을 한번 논하면서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한 12월 FOMC 회의 전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바닥권에 대해서 바닥 찾기를 지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와 기준금리가 0이 되는 게 중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 조정의 기간은 길어질지 짧아질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가격의 하락폭은 더 이상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윤곽이 잡히는 시기가 11월로 봐주셨네요. 이렇게 좀 시장을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 페드의 스탠스를 좀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전과 같이 매파적인 발언은 좀 덜하는 분위기예요. 이 시장 코멘트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페드에서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절대 수치나 이런 거에 대해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 논조가 좀 시장 친화적으로 변하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초에 자산 매각하겠다고 해서 시장에 충격을 많이 줬죠. 그다음에 9월 초까지도 계속 조정을 유도하게끔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좀 약간 발언이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 논하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도 이제 고점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고, 1년 선행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 1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만든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선행하는 지표까지도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리세션 관련해서도 논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리세션을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2분기 정도의 마이너스가 과거에 나타났다라는 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표인데, 이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면은 그것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 나타나는 있는 수치를 우리가 표로 좀 보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표로 본다면 이 개인 소득 같은 경우 이 점선이 지금 현재 시점이고 나머지가 다 과거의 리세션 과정입니다. 표가 다르죠.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 고용 관련해서도 지금 이 점선이 모양새가 틀립니다. 각도도 틀리고, 또 하나
도소매 판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리세션으로 들어갈 근거가 전혀 안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생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세션으로 볼 근거가 없다라는 점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페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리세션이 아닌 근거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페드 쪽에서 이런 우호적인 얘기를 얘기하면서 논조가 좀 틀려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자는 것입니다. 예전에 매파적인 논조가 좀 틀려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분들이 약간은 이제 시장 우호적으로 좀 변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바닥권이 또 가까우는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스핀 김영진 대표와 글로벌 증시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